참 빠릅니다. 1년이 금세 지났습니다. 저희 2기가 출범하기 직전에 챗GPT가 공식적인 발표를 11월 말에 했고요. 그 덕분에 2기가 굉장히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딱 1년 됐죠. 1년 됐고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최대한 최신의 정보를 담으려고 며칠 전까지 고민을 해서 담았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샘 알트만 전 오픈 AI 대표라고 썼는데 그 사이에 또 뒤집혀서 5일 만에 다시 복귀를 하는,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챗GPT 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른바 이제 AI의 세 번째 여름기를 맞이하게 됐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류가 개발한 모든 기술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장 단기간 안에 확보했던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단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 AGI에 대한 출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통적인 AI에 비해서 얘는 생성형이라서 기존의 생성형이 아닌 거에 비해서 또 다른 이슈들을 또 몰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잠재적인 위험이 대단하고 너무나 대단해서 거의 2년 반 동안 챗GPT의 경우는 원래 밑에 기본 모델이 GPT 3.0이었는데 3.5까지 이른바 가두리 작업을 2년 반을 했거든요. 2년 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할 때 미성년자 사용 금지로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5세부터 18세까지는 부모 동의를 받으면 부모의 컨트롤하에 쓸 수 있지만 14세 이하는 부모 동의가 해도 못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왔던 바드도 역시 18세 이하 사용 금지, 우리나라 네이버가 발표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 18세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점점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 쓰는 말들을 추적해 보면 뭔가 좀 불안한 구석들을 자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AI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게 이제 만들었던 대표가 했던 이야기고, 3.5에서 4.0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왜 3.5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렇게 하나도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이 불안전한데 AI를 완전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게 이제 샘 알트만 대표입니다. 결국은 이제 5월 달에 상원의원의 청문회에 가서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를 해달라, 이렇게 본인이 만들었던 프로덕트 중심에 대한 규제를 요청을 했던 아주 좀 이렇게 보기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규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제 근본적인 왜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자꾸 할까?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19금 영화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보실 수 있는 연령이니까 19금 영화를 보면 2시간짜리라고 그러면 2시간 가운데서 19금에 해당되는 장면이, 물론 어떤 영화는 내내 나오지만 보통 명화라고 하는 데는 별거 몇 분 안 나옵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한 5분, 6분 뭐 이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가끔씩 보다가 저 장면만 자르면 15금으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저 장면만 자르면 전체 연령 시청 가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챗GPT가 딱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은 꼭 알아야 되고 엄청난 효율성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미성년자 사용 금지를 붙였던 이유들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챗GPT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퓨어처럼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 그렇게 이제 1억 명 됐던 시점이 1월 말인데, 다들 이걸 써본 다음에 사람들이 챗GPT 때문에, 이 생성형 AI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 검색 시장은 죽었다, 그래서 구글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처음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최초로 공식적으로 반응했던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딱 2달째 되던 1월 26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기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최고 경영진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무슨 그런 쪽보다는 약간 기술 책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가 궁극적으로 챗GPT가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글은 챗GPT보다 더 강력한 AI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 윤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출시할 수 없다라고 구글은 결정했다. 챗GPT는 이미 발표를 했는데 구글은 챗GPT보다 더 뛰어난 생성형 AI를 이미 갖고 있답니다. 원래 원조죠. 구글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얘는 사회적, 윤리적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고 태생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데, 제거할 수 없으면
통제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아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뒷단에는 사실 제프리 힌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딥러닝의 아버지, AI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이 구글 부사장이었는데 주로 이런 윤리적인 이슈들을 상당히 많이 주관했고, 이날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어서도 역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생성형 AI가 쭉 최근에 8월 달에 논문에 나왔던 업그레이드된 버전 보니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당시 이제 구글이 발표했을 때 장표 하나를 발표했는데 챗GPT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성형 AI하고 성능 비교를 한 겁니다. 7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추론부터 시작해서 추론, 지식, 대화, 창의성, 인격성, 스토리텔링, 공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개의 영역이 챗GPT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람다2가 훨씬 더 앞선다, 이렇게 이제 장표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조지만 이 잠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발표 못한다.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기업처럼 보였죠. 원래 구글이 옛날에도 뭐 메이븐 사건이라든지 몇 개 사건에서 구글 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회사가 경영진들이 막 나갈 때 막 그 반항도 하고 막 데모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마케팅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주주들부터 시작해서 경영진들이 우리가 챗GPT보다 기술이 없거나 모자라서 뭐 구글이 이제 죽었다, 검색이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기술 장표를 보니까 다 뛰어나다며, 우리가 원조라며,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해? 뭐 챗GPT는 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서 발표한 건가? 이러면서 이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검색 엔진은 이제 주로 마케팅, 특히 광고 시장이죠. 광고 시장을 먹고 사는데, 당시 1월 달에 전체 광고 시장의 92.9%가 구글입니다. 93%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 3%밖에 안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야후, 얀덱스 이런 순서인데, 뭐 매일 이제 챗GPT를 쓰는 사람들이 1%, 뭐 2% 자꾸 이제 구글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야 1%만 줄어도 지금 광고 매출액이 20억 달러거든요. 20억 달러면 2조 5천억입니다. 뭐 오늘 한 챗GPT 사용자들이 이제 구글 안 써도 되겠네라는 여론이 막 더 확산될수록 이 매출 시장은 마구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 논리가 앞섭니다. 그래서 딱 열흘 만에 파이낸셜 타임즈 발표하고 나서, 인터뷰하고 나서 열흘 만에 이제 기술 측에서 특히 윤리를 강조하던 특이 이제 득세를 못 하고요. 이제 결국은 발표를 합니다. 2월 8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바드를 발표하는데, 문제는 2등으로 발표했으면 1등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작전을 잘못 썼습니다. 그 챗GPT가 학습하지 않았던 그 이유의 사실을 물어봤는데, 바드가 역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날하고 그 다음날 구글하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주식이 거의 10% 이상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가 이틀 사이에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비상이 떨어져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람다2를 이제 팜2로 바꾸면서 이제 역전하기 위한 이제 그 공격 준비를 열심히 했고, 결국은 한 달 만에 발표했습니다. 발표했고, 한글과 일본어도 이제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픈 AI랑 같이 역공을 시작했고, GPT-4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MS 오피스에 관한 AI 버전도 발표해서 지금 11월부터 서비스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제프리 힌턴, 아까 말했던 제프리 힌턴은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못 있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 구글 부사장을 은퇴하면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인터뷰 중에서 단적인 문장이라면 나는 딥러닝 만든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야, 이 사람 제2의 오펜하이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사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제프리 힌턴이고 왼쪽이 일리아 슈츠게바라는 사람인데, 이 일리아 슈츠게바가 누구냐면 이번에 샘 알트만을 잘랐던 이사입니다. 잘랐던 이사고, 결국 오픈 AI는 비영리고 거기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게 이제 마케팅 논리에 밀려서 안전보다는 성장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당시의 비영리
이 회사로서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들은 다 독립이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떤 회사를 대표해서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과 처음에 자기들이 임명됐었던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1년도 채 안 되는 순간에 이제 이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제 샘 알트만을 잘랐고, 근데 자기들이 자른 것만큼의 이제 민도들의 호응이 없었죠.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만큼 자르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사들이 물러나서 다시 5일 만에 복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챗GPT 위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할루시네이션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0을 3.5, 그 다음에 4.0 최근에는 터보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3.0으로 떨어집니다. 3.0으로 떨어지면 어두운 지식들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I가 자기의 생각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챗GPT는 지금 사용자가 대화를 주도하잖아요.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형태인데 3.0에는 AI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AI에 의한 가스라이팅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미 뭐 여러 군데에서 챗GPT와 비슷한 GPT 계열에서 이 가두리 작업을 잘 못하는 바람에 가스라이팅에서 사고들이 생긴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얘가 해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4.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한 9시간 동안 내 대화 목록이 다른 사람 목록한테 뜨게 되고 서로 크로스로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거 버그 패치하면서 갑자기 이제 신용카드 결제했던 정보도 바깥에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샘 알트만의 트위터를 보면 나는 정말 AI가 무섭다. 만약 그따게 대화 목록이 아니라 대화 내용까지 유출됐으면 오픈AI는 지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다 소송 걸려서 망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버그 바운팅을 합니다. 취약한 걸 찾아주면 상금 주겠다. 그래서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20일자로 뒤져보니까 지금까지 찾았던 버그가 55개고 원래 상금이 200불부터 2만 불까지 주게 돼 있는데 평균 상금 지불했던 액이 4,500불입니다. 대단히 많은 거죠. 버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다음 2개는 버그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금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2개를 밝히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탈옥입니다. 탈옥. 얘가 탈옥돼서 저 밑에 3.0 레벨로 내려가서 대화하는 거는 그거는 태생적 약점이라서 상금을 줘서 고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는 거고, 두 번째 할루시네이션. 얘는 정도 차이만 있지만 할루시네이션은 지금 모델에서 피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라고 해서 이 2개를 아무리 찾아도 얘는 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우리나라 교수님, 그렇죠? 한국 출신 교수님이 이 저작권과 표절에 관한 이제 논문을 실었는데 얘가 표절합니다. 표절하고 표절이 이제 법적인 문제 휘말리면 저작권으로 간다는 게 나타나 있고요.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AI가 만든 생성물을 어떻게 쓸 거냐. 그다음에 AI가 만든 생성물을 다시 AI가 학습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냐. 보통 이제 리커시브 러닝이라고 표현하는데 리커시브 러닝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동종교배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망가진다는 게 벌써 이미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GPT-5 아라키스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도중에 흘러나온 게 뭐냐면 아라키스가 오히려 GPT 지금 3.5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들을 막 찾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50%를 AI가 만든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AI가 만든 합성 산출물을 또 학습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또 그런 부분은 또 인류의 저작물하고도 부딪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에 대한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밑에도 뭐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 차별과 편견의 문제, 프라이버시의 문제, 그 다음에 GDPR이나 우리나라 개보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오토 프로파일링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이제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나 온라인 게임 안에 들어가서 거기 난 플레이 캐릭터에 이 챗GPT를 집어넣어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여러 가지 중독, 남용, 오남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얘는 사람의 말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안에서 대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통신하는 내용을 보고 싶어. 그러면 보통 패킷 스니퍼링을 깔아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럼 얘한테 패킷 스니퍼링 코드 줄래? 그럼 얘가 그건 범죄라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가두리 작업을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살짝 의도를 바꿔서 내가 지금 무슨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떤 코드를 써야 돼? 그럼 패킷 스니퍼링 코드를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잘 이제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악용하기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미 챗GPT 전에 최초로 인공지능 법을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2021년에 냈고요. 그 뒤에 이제 이사회에서 수정안을 냈고 그 최근 6월달에 의회에서 이제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이 3개인데 이 3개 안을 협의하면서 결국 이제 통과가 될 텐데. 이 통과가 되면 그 안에 보면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그래서 얘가 통과돼서 합의가 돼도 시행하는 건 2년 정도를 유예 기간을 갖는다는 항목이 있어서 아마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쯤 시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의회 수정안은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정안이라서 이 의회 수정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챗GPT의 문제점들이 그 안에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특히 챗GPT와 관련된 생성형 AI 규제 이야기할 때는 의회 수정안을 많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위험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떤 인공지능이 위험하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는 금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한 거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심지어 EU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프로덕트 등록해야 된다. 인증받아야 된다. 인증받아서 CE 마크 받지 않으면 팔지 못하게 한다.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걸었고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처벌 조항을 지금 걸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회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게 챗GPT 때문에 나왔던 건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고위험이다. 고위험이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얘는 그 위험에 관해서 미리 평가를 해야 된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생성형 AI가 만든 컨텐츠는 이건 생성형 AI가 만든 거다. AI가 만든 거는 AI가 만들었다고 표시를 해야 된다. 보통 이걸 디스클로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법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거를 예방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데서 제시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게 이제 디텍션 메커니즘인데 밑에 보시면 OECD G5라는 실무진에서 제가 이제 여기 멤버로서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냈던 장표집이 이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이런 거죠. 챗GPT면 챗GPT 안에 보통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네 생성형 AI로 만든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아니면 변형시키는 건지를 판별할 수 있는 디텍션 메커니즘을 만든 데에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 저작권 문제는 하디슈인데 저작권을 어떻게 했는지 요약본이라도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른 법인데 이거는 디지털 서비스 섹터라고 해서 보통 빅 기업들 견제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도 생성형 AI 콘텐츠는 반드시 라벨을 붙여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똑같은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아무래도 자율 규제나 뭐 기업 자율에 많이 맡기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샘 알트만이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들고 나와서 바로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서 백악관이 7개 대표적인 AI 기업하고 A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8개 항목을 합의를 하는데 밑에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에 대한 항목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보시면은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보안 검사를 해야 된다. 이제 보안성, 이제 안전성이 그렇고요. 보안성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레드 팀을 운영해서 외부에서 해킹할 경우 얘가 안전한지 안 하는지 버그 바운팅도 해야 되고 내부 사용자들에 의한 위협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직원들에 의한 보안 침해죠. 그다음에 신뢰성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터마킹이나 여러 가지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워터마킹을 표시하는데 워터마킹은 나름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무성에서 개발할 예정인데 상무성에서 개발할 워터마킹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 자, 이거는 크게 보면 모든 생성형 AI의 합성 출력물을 미국에서 추적하겠다는 거죠. 추적해서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추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은 이제 생각할 때 뭐 가짜 뉴스라든지 피해를 주는 부분을 잡아내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거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 그다음에 공정성 이야기는 계속 들어가 있고 결국은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 바이든 대통령이 AI 행정명령을 서명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7월 달에 합의서 낼 때 20여 개의 그 우방 국가들과 이 부분은 같이 하기로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어서 그 20여 우방 국가에 아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별도의 법인데 이거는 원래 주정부나 시에서 조례로 해왔던 거를 50개 연방법원에서 연방 그 정부가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만든 법입니다. 아직 이제 발효는 안 돼 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알고리즘 책임 법안이라고 해서 AI가 어떤 거를 자동으로 결정했을 때 그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이제 현재는 9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향 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끼치는 부분들을 놓고 투명한 부분들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건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강제화된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달에 G7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 G7 회의에 이제 말미에 공동선언문이 있었고요. 이 공동선언문 66개 항목 중에서 38번, 39번이 이제 디지털 항목인데 거기에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연말까지 만들겠다. 근데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은 OECD 집행부하고 아까 말했던 G7하고 지파이라는 데서 협력해서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이 지파이가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제 보통 정부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추천 전문가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분들을 모집해서 지금 이제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선거하라고 이제 메일이 왔는데 누가 주도할지 이제 실제적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스태프들을 지금 마련하는 장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바이든의 행정명령 바로 그날 그 전날 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위한 개발자 행동 규범을 합의했던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이 블래칠리 선언 영국에서 있었던 AI 그 안정성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를 참석해서 전부 28개국이 모였는데 의미는 어떤 거냐면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합의해서 했던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포럼에서도 하지만 잠깐 나왔지만 권리장전이라는 부분이 이미 리뷰가 돼서 발표가 됐죠. 9월 25일 날 한국에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이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2번하고 3번 항목들이 특히 지금 AI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안전과 신뢰 문제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또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서서 이런 규제를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부분들이 있고 미국도 AI 권리장전이라는 거를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지금 현재 AI 관련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가 있고 원래 이제 7분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부분을 이제 병합심사에서 대표 법안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여야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통과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과됐으면 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후속적인 법안들이 있긴 하지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은 EU의 인공지능 법안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위험 기반으로 해서 고위험 영역 AI라는 걸 규정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많은 이제 의무 사항들과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국무총리 산하에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하고 또 신뢰성 전문위원회 설치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검증과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범용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얘는 아주 위험한 AI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가 됐던 미국이 됐던 어느 나라가 됐던 얘는 규제 대상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항목들이 나오죠. 이거를 사용할 경우는 사용했다고 무조건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이 만든 콘텐츠는 추적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I 또 신뢰성에 가면은 그 AI 때문에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영향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규제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제도가 결국 인증제도인데 그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사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글로벌 규제 동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규제가 굉장히 불편하시죠. 불편하고 처음에 제가 규제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할 때는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느냐 막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은 이제 규제가 그냥 표준처럼 됐습니다. 규제를 맞추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는 그냥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 규약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법도 제가 볼 때는 빨리 입법 완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하면 기업은 사실 활동하기 굉장히 불편하죠. 어떤 걸 규제할지를 명확히 해줘야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규제를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걸 빨리 해서 빨리 시행할 게 아니라 아까 EU처럼 EU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2년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안들은 제가 빨간 글씨 몇 개 표시했는데 윤리영향 평가 지금 OECD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다 윤리영향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안도 내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 특히 키스트에서 윤리영향 평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어서 기업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에 관해서 또 표시하는 방법들, 또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도 있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도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이고 자율이긴 하지만 결국은 의무사항으로 면전이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 보면 인공지능 훈련법이라는 게 이미 발효가 됐는데, 인공지능 훈련법은 뭐냐면 모든 민간인들은 잘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특히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 뭐 이런 정책을 주요 결정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모르면 시대에 역행하니까 주로 연방과 관련된 그 공무원들 분들한테 무조건 인공지능을 훈련하도록 하는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이 글로벌 규제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지파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규제 논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주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속한 국가에서 규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내는 거죠. 펀드를 내서 규제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몇 명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규제들이 나올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 논의가 될 만한 데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창구 역할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나 지파이 쪽은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글로벌 호환성인데, 우리가 특허 같은 경우도 특허는 이제 보통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특허를 적용시킬 나라마다 다 특허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PCT라는 이제 국제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입돼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GDPR도 그런 경우가 있죠. EU에 진출하려는데 기업이 개별로 다 GDPR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한국과 EU가 서로 상호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이 서로 호환성이 있다고 적정성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다가 나중에 결국은 통과시키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글로벌 호환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거가 거의 스탠더드가 되어서 EU나 미국에서 그냥 쓰일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돼서 기업들이 개별 국가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규제에 충실하면 그냥 글로벌하게 다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